예, 계속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무효이다. 뭘 했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력을 지우겠어요. 이제 여 부분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매매, 계약, 수강생이 소유자인 상태에서요. 정상적으로 이제 등기를 한 겁니다. 매매계 무효, 취소, 해제 주장하기 전에 수강생이 지금 소유자가 돼 있어서 아무 일도 없지만 일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수강생 분이 넘길 수도 있죠. 그래서 수강생 분이 소유권을 매매를 통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물권 변동, 매매. 그 다음에 누구한테 했을까요? 뭐 지인, 아는 사람한테 넘겼어요. 이렇게 넘기고 나서 뭐라고요? 수강생이 넘기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매매계약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취소권을 행사해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해서 뒤늦게 행사해서 소급하여 계약이 소멸하거나 아니면 103조 위반이 되어서 무효가 되거나 104조 위반이 되어서 무효가 되거나 무효사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무효사유는 108조 허위포시 무효입니다. 103조 사회질서 반한 행위도 무효가 됩니다. 세 번째, 취소권 행사하게 되면 소극적으로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효력규정 위반된 법률의 규정, 강행규정 위반된 무효가 된 거예요. 무효사유는 많습니다. 그게 무효가 된 경우를 먼저 가정합니다. 아까 취소권 행사도 있었지만 그 이외에 무효사유가 발생했다. 그럼 채권행위가 무효가 되면 물권행위 유연성에 따라서 등기 또한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 그럼 수강생은 그러면 소유자가 아닌 거죠. 무효가 되면 효력이 없게 되면 수강생은 이제 소유자가 기단이다. 아닙니다. 그럼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강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지금 이게 넘어간 상태에서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수강생에서 지인한테 목적이 뭐였죠? 소유권 이전이었죠. 소유권 이전이 물권 변동이죠. 물권 변동에 효과가 발생하려면 채권행위에 유효하고 이 사람이 채권행위는 이거잖아요. 여기는 하자가 없어요. 그럼 물권행위가 유효하죠. 그럼 물권행위에 뭐가 있죠? 물권적 합의, 등기예요. 등기 자체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물권적 합의에서 하자가 발생해요. 물권적 합의에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서류를 넘겨줘야 한다. 왜냐?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니까.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 처분권 뭐라다? 소유자 한다. 여기서 넘어올 때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등기가 물권행위가 효력이 있으면 없습니까? 채권행위는 유효하지만 물권적 합의가 물권행위에 문제가 생겼죠. 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물권적 합의를 한 거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해서 넘겼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람도 소유자가 아닌 겁니다. 보통 교과서를 보게 되면 어떤 강의를 보게 되면 강사, 수강생, 지인 해놓고 등기가 넘어갔지만 이 사람이 등기에 효력이 없으면 이 사람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로 되는지를 이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매는 채권행위잖아요. 이건 타인의 권리의 매매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뭐가 문제가 있다? 타인의 권리 매매가 됩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 것에 매매가 된 거잖아요. 사후적으로. 이게 타인 권리 매매. 타인 권리 매매 569조.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타인 권리 매매되고 이런 경우에 담보 책임이 문제되는 거예요. 571조. 이런 경우에 지인은 계약을 목적 달성을 못하게 되면 선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건전의 선손해입니다.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는 선악 구분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고 목적 달성 불가능할 때는 아니면 선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옵니다. 그때 담배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구조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이 소유권이자 물권행위가 효력이 없다. 그 이유는 뭐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면 결국적으로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죠? 외형상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어 있지만 누구다? 강사가 소유자입니다. 그럼 논점에서 지인이 이제 복수하겠으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등기부의 수강생이 여러분이 소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믿고 나는 거래한 거다. 그게 무슨 문제? 부동산에 대해서 공신력을 인정할지 여부가 논점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 대원 판례는 공신력이 인정하지 된다. 비록 지인이 등기부를 신뢰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순서할 때 거래 안전이 어떻게 된다?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공신력이 인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배울 게 뭐냐면 108조, 109조, 110조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자, 무효 사유가 뭐가 있냐면 이제 순서대로 갈 겁니다. 103조를 배울 겁니다. 반사의 질서 행위는 무효이다. 법조문으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무효이다. 끝입니다.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뭐다? 무효이다. 근데 108조 허위 표시는 무효이다. 그런데 단서가 붙어요. 앞에는 다 무효도 끝났는데 108조에는 선의 허위 표시는 무효다. 그러나 다만 단서 붙어요. 뭐라고요?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는다. 109조 107조 비즈니스 표시도 마찬가지고요. 109조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선의 제3자는 보호받는다. 110조도 선의 제3자는 보호받는다. 103조, 104조와 비교할 때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 해제. 소급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제3자에 관한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제3자, 앞에는 선의 제3자입니다. 나중에 왜 제가 강조하는 이유를 설명드려요. 앞에는 107, 108, 109는 선의의 제3자. 뭐라고요? 선의의 제3자. 근데 계약 해제는 중요한 점입니다. 548조. 제3자의 권리. 뭐라고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앞에는 선의 3자, 뒤에는 제3자의 권리. 차이점은 앞에는 선의자만 부여돼요. 뒤에는 선악을 해제는 구분하지 않아요. 근데 앞에는 제3자로만 돼 있고 뒤에는 뭐라고 써요? 3자의 권리. 나중에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3자의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선의 108조, 109조, 110조의 선의 3자의 범위와 계약 해제했을 때 선의 제3자의 3자의 그 범위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제3자인데 계약 해제에 있어서는 3자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바로 여기 권리 붙어있냐 아니냐 차이점입니다. 나중에 가면 설명할 겁니다. 또 하나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실명법의 명의신탁, 약정미, 등기. 신탁, 약정이 채권행위예요. 약정과 등기는 무효이다. 하지만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무효 사유, 이 매매계 채권행위 무효가 되는지 먼저 기초를 봐야 돼요. 103조와 104조를 인정받아서 무효가 되면 단서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은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단서 규정이 없어요. 원칙이 지금 이제 예외조항에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선의 3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예외 규정이에요. 원칙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살펴봐야 돼요. 그럼 어디에 보냐? 무효가 된 시점을 가보면 돼요. 이 매매계에 무효가 되는데 그 원인이 뭔지 봐야 돼요. 무효의 사유가 103조, 104조다. 선의 제3자 보호, 예외를 하려면 근거 규정이 있어야 돼요. 원칙은 공신력도 없고 다 무효가 되잖아요. 보호를 받으려면 예외 근거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103조, 104조를 보니까 무효로 한다. 뭐 3자 보호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무효 사유가 103조, 104조일 때는 지인은 소유권을 원칙대로 취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소유자는 강사가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104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무효 사유가 107조 단서, 108조 허위표시, 109조 착오를 위해 취소권을 행사한 경우, 110조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단서 규정이 있었죠. 선의 제3자 보호 규정 있잖아요. 선의 제3자를 보호해야 된다. 지인이 저 3자예요. 제3자. 이 매매계약, 강사와 수강생의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수강생이 소유자가 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해서 새롭게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새로운 법률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 이 사람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제3자예요. 3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선의잖아요. 그럼 지인이 선의니까요. 대부분 등기부를 신뢰하기 때문에 선의가 인정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원칙적으로는 강사가 소유자인데 이 사람은 108조, 109조, 107조, 110조의 선의 제3자에 해당되면 강사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소유자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선의 3자가 있는 지인이 선의 제3자라면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이 사람은 다시 소유권을 상실하는 거고요.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선의 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108조, 109조, 110조의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강사는 원칙대로 강사 소유자예요. 이 사람은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여 지인에게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효로 취급하는 게 유효로 되기 때문에. 그런 논리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원칙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원칙대로 먼저 살펴본 다음에 무효가 되는 근거 규정 보시고 그 근거, 만약에 부동산 신명법에 매매계약이 이게 명시상의 약정이고 그 약정이 무효라면 부동산 신명법에 따라서 제3자는 보호되잖아요. 선악구분 않고. 그 얘기는 뭐냐? 원칙대로 이 사람이 실질적인 소유자인데 그 사람은 이 매매계약이 부동산 신명법 위반에서 약정이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건 유효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칙은 취득 못하는데 그 단서 규정, 예외 규정 때문에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 사람이 소유자고 동시에 이 사람이 소유자일 수 없습니다. 일본주의에 따라서. 한사 누군가가 소유자면 나머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할 때이죠. 이 파트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 오기 위해서 107조, 108조, 109조, 계약 해제, 부동산 신명법, 제3자 보호 규정 다 이게 공통된 내용이에요. 이런 원리에 따라서 될 겁니다. 원칙이 뭐고 예외 규정이 있을 때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103조 뱃사일 때는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소유자면 어떤 문제냐면 그럼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소유자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이 처분을 못해요. 등기부가 이걸 말소를 시켜야 이 사람이 자기가 또 팔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 214조에서 214조 방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거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논리의 바탕에서 그건 나중에 물권표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되게 상당히 중요하고 요것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상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적, 물권 변경의 목적이다. 앞으로 부동산 등기법 할 때 배우실 거 이런 내용은 등기부 보실 겁니다. 유심 있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논리로 되는지 자, 앞으로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할 겁니다. 이런 논리로 선의 제3자. 그래서 108조, 109조, 110조 계약 해제 548조 앞으로 선의 제3자, 제3자 보호 규정이 딱 그겁니다. 일단 부동산 신명법.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가등기 담보법. 가등기 담보법의 제3자 보호 규정인데 그게 뭐냐면 부동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동산 등급에 대해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 체계에서 108조, 109조, 110조, 548조 부동산 신명법의 제3자 보호 규정, 가등기 담보법 제3자 보호 규정은 거래 안전을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규정 때문에 그 경우에는 거래 안전이 보호되는 거죠.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한 논리로 자, 다시 복습하시면서 정확하게 표도 그려보십시오. 이거는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많은 내용이 함축되는 거고 이걸 이해한다는 게 사실을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천재도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서
계속 반복해 보십시오. 이게 숙달되면 나중에 이제 삼자보호 규정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복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제 채권행위 계속 앞으로 배울 내용들을 미리 한번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물권법 다 끝나고 채권이 끝난 다음에 계약 해제 파트에서 하는 게 좋지만 그 가는 과정이 한 2개월 걸려요. 근데 계속 그 의문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미리 어렵지만 미리 설명을 한번 하는 겁니다. 채권행위가 있고 물권행위가 있어. 물권적 합의 등기가 되고 이걸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물권행위. 그리고 물권적 합의는 항상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물권행위는 처분행위 때문에. 처분행위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다? 소유자. 뭐 구체적으로 소유자가 우리는 항상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물권 변동의 목적이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넘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이제 처분 권한을 얘기할게요. 매도인이 처분 권한이 있다. 그 얘기는 소유자라는 얘기라고 생각하죠. 소유자다. 매도인이 소유자인 경우는 채권행위는 당연히 다른 하자 사유가 없는 한 유효겠죠. 그리고 물권적 합의도 유효가 될 거고 등기도 부동산 등기법에 특별히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물권 변동, 소유권 이전이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물권 변동 효과가 발생한다. 물권 변동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효과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의 발생 요건이다. 발생 요건. 효과가 발생한다. 즉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등기를 할 때. 다만 이 계약, 채권행위는 매매 계약이 무효 아니면 또 뭐가 있죠? 취소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되거나 아니면 가등기 담보법에 위반된 경우는 이러면 가등기 담보 적용이 안 되겠죠. 그렇게 무효가 된 경우에는 물권적 합의 등기, 물권행위 또한 무효가 되고 비록 등기부상에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 명은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거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처분 권한이 없다. 매도인이 그 말은 무슨 뜻이다? 소유자가 아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어떻게 됐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 근데 법에서 560에서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도 효력이 있다. 유효하다. 나중에 계약법에서 배울 겁니다. 타인의 권리.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원시적, 주관적 불능이랍니다. 목적물, 유형물은 존속하는데 단지 소유자가 매도인 것이 아니라 누구다? 제3자 것이다. 아들이 부모님의 소유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이제 물권행위가 중요한 거죠. 물권행위가 유효하려면 뭐라고 하죠? 대신 또 하나 기억할 뭐냐면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매도인은 실제 소유자인 즉 부모님 실제 소유자인 부모님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자신 앞으로 취득해서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타인의 권리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매매 계약의 효과로서 통상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뭐 매매 대책 의무이지만 이 경우에는 타인 권리이기 때문에 타인, 실질적인 소유자로부터 매도인은 실질적인 소유자인 부모님은 아들인 매도인의 아들은 실질적인 소유자인 부모님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나한테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등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매도인이 부모님한테 아들이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자기 명의 앞으로 부동산 등기를 하게 되면 처분 권한이 생기는 거고 그에 기초해서 물권적 합의에 등기를 하게 되면 처분 권한을 얻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소유자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에 기초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그건 어떻게 된다? 물권 변동 효과가 발생하겠죠. 충분히 생각해주면 아버지가 이제 부모님 제가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부모님 그 재산을 제 사정을 봐주셔서 저를 믿어주시고 한번 동의해 주십시오. 그래 아들아 믿는다. 그럼 부모님 앞에서 아들 앞으로 등기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나중에 계약 체결 이후에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권적 합의 등기에 유효하기 때문에 매수인화 불등기가 가능하고 그 등기는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부모님 반대했는데 불구하고 부모님의 도장이나 그런 것들을 몰래 훔쳐서 이걸 위조라고 하죠. 위조를 한 경우. 위조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되죠? 물권적 합의도 의사표시잖아요. 소유자가 그런 행위를 하는데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조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효력이 있다 없다.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겁니다. 위조를 했다는 얘기는 두 가지 방법일 거예요. 아들이 부모님 몰래 자기 앞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해서 자기 앞으로 옮긴 다음에 넘기거나 아니면 부모님에서 직접 가는 걸로 했겠죠. 그러려면 매수인과의 합의가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위조를 해서 자기 앞으로 증여계약을 만들어서 자기 앞으로 넘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 앞으로 위조를 해서 넘긴 다음에 매수인 넘겨줬다. 근데 위조로 넘어갔기 때문에 부모님에서 아들에서 넘어간 게 위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아들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매수인에게 물권행위 준 것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에서 아들 넘어가는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 명의 등기는 효력이 없고 설사 등기부에 있다 기재되어 있다 애영상 등기부에 데이터 하더라도 소유자는 누구다? 부모님이다. 근데 아들이 넘기면 아까 배웠던 등기부, 지인, 수강상 지인 그 과정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그 다음에 매도인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매수인한테 못해줘요. 그러면 담보 책임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매도인이 부모님, 아들인 매도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자기 앞으로 등기를 넘겨받지 못해서 등기를 넘겨봐야 넘겨줄 거 아닙니까? 그걸 못하는 상태. 그때의 담보 책임의 문제고 570의 1조에 따르면 선이 이게 타인의 부동산인지 몰랐다. 그런 경우에 계약을 해제했을 거 나머지는 손해배상 청구. 해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죄송합니다. 담보 책임. 알았든 몰랐든 이게 타인 소유인지 알았든 몰랐든 그 경우에는 언제든지 목적 달성 불능할 경우에는 계약 해제권 행사할 수 있고 선인 경우, 몰랐던 경우 이게 매도인 것인지 몰랐다는 경우 제3자의 것을 몰랐던 경우 3자의 것을 몰랐던 매수인은 매도인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논리가 넘어가는 겁니다. 요거는 심화학습입니다. 근데 요게 얼핏 정도는 아셔야 나중에 공부할 때 충돌이 안 일어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좀 공부를 위해서 이해를 한 겁니다. 나중에 다 하나씩 배울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공부를 이해를 위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암기할 내용들의 이유들을 하는 겁니다. 자, 복잡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 이전 등을 계속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십시오. 이번에는 좀 다른 측면입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채권행위가 있고 물권행위가 있어. 물권적 합의와 좀 다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렵진 않습니다. 어떤 쟁점 하나만 주소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가 있으면 물권 변동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하나의 기본 패턴이었어요. 근데 이게 물권행위죠. 우리가 배우기는. 그리고 물권은 항상 처분행위 때문에 처분 권한 있는 사람이 물권적 합의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성을 넘겨줘야만이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등의 사유로서 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효력이 있다 없다.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물권의 효력이 없어요. 그럼 등기는 효력이 없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요약하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된다. 이거 표현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이 파트예요. 채권행위가 아니라 이렇게 이 패턴 중에서 나중에 무권대리 추인행위 다음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배울 겁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뭘까? 그때 가서 되면 이 파트구나. 주소가. 물권적 합의 등기하는 물권행위 편태에서 물권적 합의에서 처분관의 처분행위라고 했는데 강사님이 처분행위인데 소유자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 하게 되면 무효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바로 여기 주소다. 추인은 실질적인 소유자가 이 처분행위에 대해서
효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 무고대한 처분행위는 바로 이 측면이구나.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처분행위가 나왔으니까 또 하나.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다, 처분권한이 있다. 우리는 소유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채권행위. 채권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닙니까? 처분행위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쉽게 해서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채권행위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매매계약이 성립되어서 물권 변동 효과 발생한다 한다. 아니다. 그러니까 처분행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권행위는 물권 변동의 효과, 즉 소유권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 넘어가는 물권 변동의 직접적 효과 발생하는 행위다. 채권행위는 그게 아닙니다. 즉 매매계약을, 그 의미가 매매계약을 썼다고 해서 계약서에 도장 찍고 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물권 변동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다. 처분행위가 아니다. 그 얘기는 이 채권행위의 유효성과 관련해서 처분 권한이 있을 논의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처분 권한 있는 사람, 지금 소유자가 처분행위를 해야만이 유효하지만 채권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 권한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채권행위예요. 그래서 민법상 뭐라고요? 민법상 임대차 계약을 보게 되면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계약에 대해 언급이 있는 겁니다. 유효성은 전제로 해서. 그런데 그건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배우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가면 이제 헷갈려요.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가게 되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죠. 뭐가 있습니까? 가장 큰 게 대항력.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예요. 모든 책들이 써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첫 번째, 주택이어야 한다. 두 번째나 세 번째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처분 권한이 있는 자와 뭐라고요? 처분 권한, 권능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처분 권능이 있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계약의 유효성을 묻는 게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요건으로서 첫 번째 주택이어야 한다. 두 번째가 뭐냐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처분, 반드시 소유자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처분 권한이 있는, 대부분 소유자를 하죠. 하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처분 권한이 있는 자와 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된다. 그 의미가 뭐냐면 계약 자체 유효를 따지는 게 아니라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면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뭡니까? 대항요건을 갖추면 이사, 전입신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요건과 우선 변제적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얘기는 대항요건과 우선 변제적 효력이 대항력과 생긴다는 겁니다. 그 효력을 주장하려면 처분 권한이 있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겁니다. 논의 측면이 다릅니다. 근데 혼동하지 마십시오. 계약 자체의 유효성을 다투는 게 아닙니다. 처분 권한자 있어야만이 물권에 유효하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또 하나, 주택 임대차 계약이면 법률관계 뭐죠? 목적물, 임대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임차권이라고 하죠. 임차권은 물권입니까 제겁니까? 물권 아니잖아요. 민법상의 물권은 법정주의 돼 있잖아요. 종료대용. 임차권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에요. 채권 행위만 있는 거예요. 앞에까지는 물권 변동 효과에 해서 채권의 물권이 나눴지만 여기서 나올 일이 없죠.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 행위만 있는 거예요.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 계약이라는 채권 행위만 있어요. 근데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물권 변동 효과라는 목적, 아까 배웠던 채권의 물권의 개념이 안 나와요. 다만 뭐가 나오냐? 인도. 이사를 간다는 얘기예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집으로. 엔드. 전입신고.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하면 뭐가 생긴다? 대항력. 거기에다가 대항요건을 갖추고 엔드. 확정을 갖추면 우선 변제적 효력. 이 효력을 제3자에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제3자. 그 개념도 왜 대항력이 중요하냐면 채권이죠. 채권행위니까 임차권이죠. 권리 의무 관계는 임차권이죠. 채권이 뭐다? 제가 아까 채권은 상대권이다. 그럼 원칙적으로 누구한테만 주장할 때?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물권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누구다? 임대인밖에 상대권이니까. 기억나시죠? 그렇다는 얘기는 원칙이 뭐냐면 민법 원칙이면 이 상대권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임차권 주장할 수 있고 만약 임대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 넘기면 제3자한테는 주장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렇게 됨으로써 임차인이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인도나 전유신고 같이면 대항력이 생긴다는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 인도나 전유신고를 하고 그런 다음에 시간적 순서로 임대인이 넘길 수도 있잖아요. 소유권을. 그러다 하더라도 비록 채권이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지만 법의 규정에 의해서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예외가 사유가 발생합니다. 일단 우선 변제적 효력. 이게 사실상 물권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절대권처럼 바꿔주는 거예요. 채권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려면 물권처럼 취급하니까 처분권, 물권행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주택임대차법은 적용된다는 얘기는 채권에 불과한 것을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처분권한이 있어야 그 논리를 맞는 겁니다. 우선 변제적 효력은 사실상 저당권과 똑같아요. 저당권의 효력이 뭐냐면 후순위 권리잖아.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우선을 변제받은 권리. 똑같은 개념이에요. 결국 물권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물권행위는 아니지만 이게 무슨 물권행위입니까? 법에 의해서 물권처럼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려면 물권행위 개념이 나올 수는 없지만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거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또 언급이 되는데 그래서 설명을 했구나. 개념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